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그룹 동방신기가 일본 내에서 판매량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동방신기는 지난 5일에 일본에서 싱글 타임웍스 원더를 발표했는데요. 이 노래가 발표 첫 주에 10만 7천 장을 판매하면서 오리콘 싱글 차트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동방신기의 싱글 누적 판매량은 408만 장이 됐는데요. 이 기록은 홍콩 가수 아그네스 찬이 세운 401만 장보다 많은 수치이고, 따라서 해외 가수들 중 가장 많은 싱글을 판매한 가수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오리콘 차트 내부에서도 화제였습니다. 오리콘은 11일 오전에 홈페이지 뉴스를 통해서 동방신기 싱글 총 판매량으로 해외 가수 역대 1위에 아그네스의 기록 경신이란 제목의 보도를 실었습니다. 그리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만 동방신기가 일본 내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알려주는 사건 아닐까 싶습니다. 음악은 스윙 음악을 시도했던 동방신기의 싱글 Something 듣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일명 뻥년비 논란을 잡겠다고 나선 정부. 과연 정부의 한 수는? 입니다. 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동차 연비. 사실 자동차 살 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게 과장이 되어 있다. 이른바 뻥년비 논란이 잦아들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부가요, 조금 더 현실에 맞는 재정비한 자동차 연비 시험 절차와 방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연비 결과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고요. 사후 관리는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해서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실연비가 과연 좀 잘 드러나게 될지, 과장은 줄어들게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권석창 자동차 선진화 기획단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찝어주시겠어요? 우선 연비에 관한 신고가 일원화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환경부, 산업부 우리한테 따로따로 신고를 해야 됐는데 신고가 일원화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소위 적합조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법마다 조금씩 다르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국토부로 일원화됩니다. 지금 산업부하고 저희하고 따로따로 했었거든요. 네. 에너지용 합리화법하고 우리 법하고 예. 서로 따로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국토부가 예.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국토부로 사후 관리가 일원화된다. 이 의미는 뭘로 봐야 되나요? 국토부 과거에 방금 말씀하고 같이 예. 따로 지난번에 산타페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국토부만 조사를 하고 예. 국토부만 이제 소위 제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국토부하고 산자부하고 서로 좀 겨루고 있다가 국토부가 이긴 건가요? 아니 저희도 부처 간에 이기고 지는 싸움은 아니고요. 또 누가 하나가 쥐게 됐잖아요. 그래서요. 예, 저희들은 이제 그걸 졌다 이겼다라고 표현 안 하고 예. 양쪽이 다 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죠. 네. 제조업체는 시민들이 볼 때는 이제 이게 조금 약간 부적합한 것 같은데 또 적합이라고 하는 쪽이 있으니까 혼돈스럽고. 네. 제조업체 또한 이쪽 저쪽이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국가의 공신력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비정상을 정상화시킨 것이지
네. 뭐 누가 이겼다의 어떤 파워 게임은 아니고요. 이건 뭐 예. 해야 될 일이 바로 잡아줘야 될 일이 바로 잡아줬다. 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네. 뻥연비는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는 맞나요? 저희들은 이제 이런 소위 저희들이 조금 더 기준도 강화하고 또 소비자부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는 다소 과장된 연비를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산업자원부에서 하던 기준이 있고요. 국토부에서 하던 기준이 있잖아요. 네네. 그 기준이 서로 달라서 이제 그 결과도 달랐고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번에는 국토부가 갖고 있는 그런 기준대로만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그건 아닌가요? 않고요. 예. 그 사실 측정하는 그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산업부는 개별 연비와 복합 연비를 모두 받고 네. 국토부는 복합 연비만으로 부적합 여부를 받기 때문에 그 다소 기준이 다르면 네. 보고는 기준이 다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으로 볼 때는 보다 더 엄격해지는 것이 뭐냐고 생각해봤더니 개별 연비나 복합 연비나 둘 중에 하나만 틀려도 네. 이거는 fail 즉 부적합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그런 기준 자체가 혼동스러울 수가 없고 또 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자체를 국토부만 하니까 더 네. 이상 혼돈스러운 일은 더욱더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복합 연비로만 측정을 하게 되고 검사하는 그 자동차 수도 달랐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모두 이제 시험할 차들을 구입해서 하다 보니까 한 대만 했었는데 네. 산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대씩 했었고 거기는 이제 어떤 회사에서 제공하는 쪽으로 그때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갑자기 예산을 뭐 늘릴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는 네. 한 대를 하되 원칙적으로 예. 그 업체 측에서 두 대를 더 제공하겠다 그러면 세 대까지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좀 재량의 범위를 좀 업체 입장에서 네. 좀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는 사실 1차 조사나 이런 데서 마음에 안 들게 나오면 다시 또 해달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네. 예. 그럼 만약 1차 조사에서 이게 연비가 부적합하다라고 의심이 되면은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2차 조사를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요. 네. 2차 조사는 공정성을 위해서 이제 다른 부처에 속해 있는 연구원들, 예. 산업부나 환경부에 속해 있는 연구원들 거기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서 세 대씩 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연비의 허용 오차도요. 산업부하고 국토부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네. 이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였고 네. 그리고 국토부는 플러스 마이너스 5%였거든요. 네네. 요거는 어떻게 바뀌어요? 그건 이제 다 마이너스 5%로 이제 바뀌게 되는 부분인데 플러스 마이너스의 사실 개념은 그 산업부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플러스로 내는 거는 지금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예, 대부분 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라서. 네, 다 예. 마이너스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조사를 해보면 예. 뭐 플러스가 나오면 더 좋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통일의 의미는 별로 없고 네. 뭐 그냥 헷갈리니까 그냥 다 그렇게 마이너스 5%로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1차 조사에서 그 부적합이 되면은 2차에서는 다른 곳이 담당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산업부 산하에는 자동차 부품 연구원, 또 한국석유관리원 이런 곳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도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1차와 2차가 다르게 나오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 1차에 나왔던 그 모든 수치와 네. 2차에 나온 것과 다 합산해가지고 하기 예. 때문에 네. 이젠 다르다는 개념이 아니고 더 기회를 주는 거죠. 네. 소위 말해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해서 또 다른 차들은 연비가 더 좋을 수 있으니까 네. 더 기회를 더 줘보는 거죠. 근데 이제 차마다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차마다도 오차가 있고요. 국장님 조금씩 보면은 있죠.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에도 또 이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요새 에코 드라이빙이라고 하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이 방법에 개선되는 네. 방법에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더 되나요?
에코 드라이빙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가장 어떤 운전하는 방법을 배운 분, 숙련된 네.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속도를 가속을 안 하고 또 감속할 때도 그런 일정 방법에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어떤 교육받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시험 방법, 네. 시험하는 드라이버들은 에코 드라이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드라이빙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일반적인 드라이빙을 해야 이 에코 드라이빙 한 사람들과의 어떤 기준으로 하면은 대부분이 연비가 더 좋게 나오겠죠. 네. 요즘 가끔씩 그런 대회가 있던데 1리터 가지고 뭐 25km를 갔다 이런 분들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분들은 에코 드라이빙 하는 거기 때문에 고도의 숙련된 기술로 네. 그런 기술로 이거를 하면 안 되고 일반인 기준. 예. 예. 그래서 그러나 시험 드라이버의 다소 사람마다 약간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개인 편차가. 저희들은 지금 나온 어떤 여러 가지 주장들을 보면 맥시멈 3%, 한 2% 내외 정도의 예. 차이가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자동차 업체들은 많이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업체들은 당연히 연비가 높다고 말하는 게 유리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반응은 뭐 어떤가요? 이번 공동고시가 됨으로써 그것도 이제 저희가 그간 산타페 문제로 조금 시끄러웠었는데요. 네. 총리실이 또 딱 중심을 잡아가지고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를 모아놓고 예. 여러 가지 잘 협의가 끝나서 공동고시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네. 한편으론 제조업계는 신고도 편하게 되고 또 부처 간의 갈등도 줄어들고 또 좋은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네. 다만 기준이 엄격해지다 보니까 네. 이제 보다 더 열심히 자기들도 리서치하고 또 연비 낮추는 방법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네. 이런 면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조금이라도 과장하면 좀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긴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네. 그러면 국장님, 산타페 문제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때 네네. 현대 산타페하고 쌍용 코란도하고 이게 국토부에서 굉장히 복합 연비가 적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지금 보상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건가요? 네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법상에 저희들이 보상하라고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네. 다만 저희들 수치가 맞다고 판단을 저희가 부적합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네. 현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네. 하지 않으면 저희들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하겠죠. 예. 인정을 하면서 자기들이 자발적인 보상, 법에는 근거를 하지 않은 자발적 보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자발적 보상은 다른 리콜과 다르게 차가 연비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품이 잘못되면 교환해주면 되는데 연비는 잘못되면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차를 바꾸지 않는 한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결국은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좀 만족도라든가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어떤 네.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서 아마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그건 자발적으로 한 거고요. 조금 네네. 더 엄격하게 하려고 하면은 어떤 배상, 보상 이런 제도를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주장들은 지금 국회에서도 이미 논의가 되고 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계약을 국가가 특별히 계약상의 문제인데 개입하는 게 맞느냐라는 주장과 함께 예. 또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 소비자원에서 하는 권고 정도도 안 되고 네. 강하게 어떤 소비자 보호 원칙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계속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엄격해졌다는 기준이요. 네네.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주행 저항값이라는 걸 측정을 해서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연비는 실험실 내에서 다이나모라고 해서 차를 올려놓고 헛바퀴 돌리면서 네. 그
그 안에 배출가스에 나오는 탄소값으로 측정을 하는데 네. 그 이전 사전 단계에 이 차의 주행 저항, 다시 말해서 달리면서 차가 얼마나 저항을 받느냐, 그 예. 값이 먼저 주어져요. 네.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스피드가 많이 나는 차들은 되게 납작하잖아요. 그렇죠. 주행 저항값이 낮습니다. 예. 제일 큰 건 선형이거든요. 네. 또 이렇게 네모난 박스카는 아무래도 주행 저항을 많이 받겠죠. 예. 그래서 그 차나 이 차나 똑같이 헛바퀴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이나모라고 하는데 거기서 돌리면은 차 모양과 관계없이 똑같이 파워만 보는 그런 연비 측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행 저항값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다이나모 할 때 수치를 미리 집어넣습니다. 주행 저항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예. 주행 저항값을 박스차 같이 주행 저항값이 높은 거는 높은 수치를 집어넣어줘야 네. 그게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주행 저항값 자체를 네. 검증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살짝 거짓말을 시켜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요. 네. 그것이 이제 검증이 되면은 더 소위 이제 우리가 왜 이게 판매할 때 제시하는 연비보다 차이가 나느냐. 네. 이 주행 저항값 문제도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이 연비 때문에 수천억의 벌금을 물게 됐잖아요. 네네. 이렇게 우리가 연비에 대한 것들을 일원화하고 검증을 강화하면은 앞으로 밖에서도 이런 일 안 생길까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강하게 좀 연비를 조사하면 신뢰도도 올라가고 기업 이미지도 올라가고 네. 또 그걸로 인한 대외 경쟁력도 오히려 올라가고 네. 예.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우리가 타이트하게 규제하지만 때로는 규제가 네. 기업의 어떤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권석창 자동차 선진화 기획단장이었습니다. Best shop, best enjoy, best shop, best shop to the best manager, best shop, best shop, best smile, best shop,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p.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경제주치 세무상담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저금리 시대 과연 기준금리 1%대까지 내려갈 것인지 알아보겠고요. 경제주치 세무상담 시간에는 그동안 개인 질문해 주셨던 것들이 많았는데요. 다양한 세무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짧은 것은 50원 긴 것은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 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 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 인재를 찾는 기업. 고양시 일자리 센터를 만나면 고민 끝.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100만 행복도시 고양. 고양시 일자리 센터와 함께라면 당신도 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807-3665 또는 검색창에 고양시청 일자리 센터를 찾아보세요. 031-807-3665.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파.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이고요. 지난 10월에 지난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로 내렸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이제 금리가 1%대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의 국제 수익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모든 나라 금리가 지금 뭐 다 낮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국제 수익률이 0.5%, 독일 0.8%, 네. 우리나라도 거의 2.1%까지 3년짜리가 떨어졌죠. 독일은 마이너스까지도 가지 않았었나요? 예, 장기 금리는 마이너스까지 갔고요. 예. 10년짜리 국제 수익률이 현재 0.8% 정도 됩니다. 네, 왜 이렇게 굉장히 낮은 낮아지는 수준이죠. 낮아지는 걸까요? 예. 그거는 금리라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하고 물가가 반영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혹은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걸 반영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졌다는 거죠. 금리라는 게 그냥 돈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느냐? 그거는 저축이 투자보다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봐야지 되는 건가요? 예. 네, 저축이 그럼 투자보다 많아진 이유는 뭘까요? 97년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 뒤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투자를 줄였어요. 그래서 네. 투자율이 많이 떨어졌고요. 물론 저축률도 떨어졌습니다만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오른 것은 인구 구조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경제를 계속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에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돈은 버는데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저축을 늘리거든요. 예. 그래서 중장년층이 그 나라의 인구에서 비중이 늘어날 때 저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 지금 우리나라 중장년층이 많다 보니까 저축은 많고 투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좀 인구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예. 중장년층의 저축률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중장년층은 보통 30세에서 59세 직장에 들어가서 돈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85년에 우리나라에서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32%에서 현재 4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예, 대신 29세 미만 유년층, 청소년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인구는 62%에서 34%로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중장년층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축은 늘어나고 유년층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유년층이 많아야지 사람들이 애가 많아지 집도 늘리고 교육 투자도 늘리는데요. 네.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교육 투자, 집에 대한 투자가 과거보다 줄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장년층도 노령화되다 보니까 줄어들기는 줄어들 텐데요. 근데 29세 이하 유년층, 청소년층이 더 줄어들게 돼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많고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져가지고 계속 저금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최근에 이 KDI 보고서를 보니까요. 거기에서도 인구 구조 때문에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예. 작년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규모로는 799억 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네. 올해는 850달러 정도 될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 것은 저축이 투자보다 많다는 겁니다. 정부가 균형 예산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요. 국민소득 결정식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저축하고 투자의 차이는 수출하고 수입 차이하고 거의 같게 되거든요. 네. 저축이 투자보다 많다는 것은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KDI는 앞으로 10년 정도 더 네. 계속 경상수지가 이런 인구 구조 때문에 흑자를 누릴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경상수지 흑자면은 이게 금리를 내리는 요인도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경상수지 흑자 난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으로 달러가 유입 많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예. 최근에 좀 일본 엔화 약세 때문에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달러가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환율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근데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가 여기 뭐 미국 물건, 중국 물건 이렇게 살 때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면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에는 또 물가가 반영되는 거거든요.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축이 투자보다 많다 보니까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금리가 떨어졌고 또 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또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이제 뭐 미국 채권이라든지 독일 채권 이런 데 수요가 몰리는 걸 보면은요. 투자자들이 점점 더 안전한 채권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채권을 그동안 미국 사람들이 많이 썼는데요. 최근에 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고 그렇죠. 있습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4조 달러인데요. 계속 우리 채권을 사고 있거든요. 네, 지난 10월 말이 한 14조 엔 가지고 있는데 미국 19조 엔을 조만간 돌파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개인들도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네. 원금은 보존해야 된다. 이런 심리 때문에 채권 사고 있고요. 특히 기업이 돈은 버는데 요새 투자는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은행이 좀 주식 투자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주식은 안 사고 계속 안정성이 높은 국채만 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국채 사니까 또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즉 금리가 좀 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금리가 더 낮아지는 것은 불보듯 뻔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대 국세 수익률이 떨어질 것인가 이런 게 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 금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예.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보험회사들이에요. 네. 네, 보험회사들 지금도 역마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금리가 1%로 떨어지면은 보험회사들이 정말 생존 문제도 다시 생각해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금리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은 줄어드는데요. 근데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은 앞으로 물가가 많이 떨어진다. 네. 디플레이션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디플레이션 때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인 부채는 올라가니까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금리가 많이 낮다고 그래가지고 예. 돈을 마구 빌려 쓰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이런 네. 현상들이요. 예. 사실 일본의 금리가 거의 0%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은행의 금액 약 53%를 은행에다 맡기고 있는데요. 네, 그런 나이가 들면서 원금 보존 심리, 원금 깨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심리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물가가 많이 났으면 실질금리는 플러스가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돈을 좀 은행에다 많이 맡기고 그러면 은행은 또 그 돈으로 기업이 대출 안 해가니까 또 국채를 살 수밖에 없고 예. 네, 그래서 국채 수익률 떨어지고 보험회사들이 어려워지는 이런 과정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요. 일본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본의 목표가 그동안 물가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밀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물가를 올려보자. 그래서 돈을 많이 풀었는데 물가를 올려가지고 소비가 되지도 않는데 문제는 일본의 재정 적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GDP 한 2배 넘어가죠. 예, 240%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많이 나니까 또 세금을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를 올려가지고 소비를 늘리고 기업 매출 이익 누르고 다시 소득 증가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전개되기 전에 네. 세금을 올린다고 그러니까 또 소비가 안 되니까 일본 경제는 참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지난 2분기 연속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해가지고 일본이 또 상당히 어려운 한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위에까지 해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일본이 다른 방향은 없을 것 같고요. 한번 가볼 때까지 돈을 더 풀어보자 이런 속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엔화가 오늘 또 지금 달러는 117엔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뭐 앞으로 일본 엔화 약세가 내년에는 상당히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게 아주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정책 당국자들이 더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네, 말씀 잘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김영익 고맙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주치. 네, 경제주치의 시간입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은 좀 이슈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개별 네. 상담을 좀 많이 못 해드려서 오늘 그 상담을 좀 해볼까 해요. 네. 첫 번째 상담인데 질문을 드리면 4646님인데요. 5년 전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미혼인 누님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번 9월에 누님도 사망을 하셔서 함께 살던 아파트와 예금을 상속받게 됐는데 누님과 저는 아직 미혼으로 다른 가족은 없고요. 친동생인 제가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이 경우에 직계 존비속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사망으로 유일한 상속인인 동생이 단독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법상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누나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상담을 주셨습니다. 아유, 예, 우선 참 네.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일괄공제라는 건 우리 예. 상속세법에서 각각 개별 항목들의 공제가 있어요. 기초공제 2억 네. 원, 뭐 자녀들 같은 경우 1인당 3천만 원, 미성년자 뭐 연간 500만 원 이런 공제들이 있는데 이런 항목별 공제 대신에 요것 대신에 5억 원까지 일괄적으로 공제해 주겠다라는 네. 간편한 의미의 얘기고요. 그래서 일괄공제 5억 원이 해당이 되는데 네. 아마도 이분이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배우자가 단독 예. 한 사람밖에 없을 경우 다른 상속인이 없고 배우자만 혼자 있는 경우 일괄 상속공제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를 네. 들어서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뭐 다른 상속인들이 있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해서 배우자가 혼자 받게 되신다면은 배우자 공제 예. 일괄 상속 공제가 되는데 네. 다른 상속인이 아무도 없고 배우자만 있다. 예. 그러면 일괄 상속 공제가 안 되거든요. 왜요? 제도가 그냥 세법의 예.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의 상속 순위가 직계 비속 네. 배우자, 직계 존속 배우자, 예. 뭐 대습 상속 이런 분들이 먼저 선순위 상속인인데 이런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는 형제 자매가 이제 상속인이 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민법상의 법적 상속인에 해당이 되는 경우 네. 단독 상속이라고 하더라도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우자 공제도 없죠. 이분은 예. 아무런 그게 그렇네요. 없으니까 예.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일괄공제 5억 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주택에 같이 살고 계셨다고 네, 했는데 아파트. 3년 이상 만약에 예. 1세대 2주택 같이 거주를 하셨다면은 이 그 주택 상속 공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상속세라는 건 지금 세율이 워낙 높지 않습니까? 네. 10%에서 50%까지 되다 보니까 저도 뭐 최근에 이 상속 그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아, 젊은 네. 분이 58년생밖에 안 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예. 경우가 있었어요. 상속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어가지고 이 생존에 계신 가족들이 상속세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나 편찮으시다든지 네. 이런 부분은 상속 설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 일괄 상속 공제는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그 보험금 물어보셨죠. 예.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보험이라든지 손해보험 네. 가입을 하실 텐데 돌아가신 분 피상속 이분 누님 같은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자이시고 네. 이시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누님이 납부하셨다면은 그 상속 재산에 보험금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속받으신 보험금도 네. 신고하셔서 예. 상속세 가세가액에 포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속 설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들어오네요. 네. 뭐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받게 되면 또 그만한 세금을 또 내야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으시면 예. 배우자 기본공제 5억 원에다 네. 일괄공제 5억 원이면 10억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10억 안쪽에 네. 집이 한 채밖에 없다. 그러시면 별도의 뭐 설계가 필요 네. 없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전후에 최초로 그 재산을 형성하신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부터는 건강할 때 설계를 하셔야 될 텐데 예.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상속 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다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사전 상속 네. 재산이라 사전 증여 예. 재산이라서 포함되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내 자산이 얼마고 네. 이거를 사전에 증여하는 게 좋은지 혹은 상속받는 게 좋은지를 검토하셔서 사전 증여가 필요하다면 연차적으로 증여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즘 이제 상담을 많이 받는 게 연로하신 분들이 내가 재산이 얼만큼 있는데 이걸 미리 주면 어떻겠냐라고 물어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많지 않으면 저는 미리 주지 마세요. 네. 꼭 늦게까지 갖고 예. 계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최소한 10억 이상 되시면 네. 그런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세무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은요. 지금 출연하고 계시는 유재선 세무사와 함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바로 증여네요. 0635님인데 제 이름으로 돼 있는 서초동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시세는 8억 원 정도고 임대 보증금은 3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부담부 증여에 해당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 부담부 증여라는 거는요. 예. 그 부담을 전제로 하는 증여 계약입니다. 그래서 예. 따라서 이 재산에 지금 임대보증금 3억 5천만 원이 있다면 네. 이거는 부채가 되죠. 예. 이 부채를 떠넘기는 거예요. 증여받은 사람한테. 그럼 증여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내분이 이제 증여를 받으시면 8억짜리 아파트에서 3억 5천만 원의 채무를 갚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네.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4억 5천밖에 안 되는 예. 거죠. 그래서 3억 5천을 제외한 4억 5천만 원이 증여세 가세가액이 되고 예. 그 4억 5천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를 부담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안 내도 되는 세금은 건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4억 5천에 대해서 증여를 받으시면 되고요. 단 이 3억 5천만 원이라는 건 남편의 채무를 본인이 인수하게 되는 거죠. 예. 남편 입장에서는 채무를 인수시키니까 네. 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입장에서 3억 5천만 원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분이 예. 만약에 다른 집이 없고 이 집 하나밖에 없었다. 9억을 초과하지 않고 2년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1세대 주택 비과세가 되기 네.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집이 두 채라고 한다면 양도소득세 여부도 따져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만약에 이게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일반 증여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임대보증금은 남편이 갚는 거가 되는 그렇죠. 건가요? 이제 일반 예. 증여 나는 아파트만 고스란히 네. 부인한테 주고 임대보증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 증여세 과세가액 8억 원만큼의 증여를 네. 받는 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임대보증금은 남편이 가지고 있다가 저 환불을 할 거고 예. 나머지 8억 원 아파트의 시세만큼 증여가 될 텐데 그때는 배우자 공제 6억을 제외한 2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된다면 현행 증여세법에 의하면 1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세율이 20%입니다. 네. 2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현행 세법대로 대략 한 2,700만 원 정도 네.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 자신 납부를 하신다면 세액공제 10%를 받아서 한 2,700만 원 정도를 증여세로 납부하시게 그렇군요. 되겠네요.
다음 질문인데요. 3642님, 현재 본인의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올해 성년이 되는 큰 아들에게 증여를 하고 사용은 제가 계속해서 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임대료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임대료를 형식상으로라도 아들한테 주는 게 맞는지, 준다면은 어느 정도를 줘야 되는 건지, 또 아니면은 부자지간이니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근데 이 부동산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가액이 1억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일단 학원에 이제 넘겨줬으니까 아드님이 증여세를 물고 예. 정당한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럼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부친이 내가 공짜로 쓰겠다. 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적정한 임차료 지불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주변 시세를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는 대원칙이 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동일한 상가에 그 임차료 형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네. 적정한 임차료를 지급하시면 예. 증여세 부담에서도 빠질 수 있고 네. 또 아드님도 사실은 이제 그 임대료를 가지고 자금 출처 예. 소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금 출처로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임대료를 지불하시는 게 네.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직 성년이라고 해도 20살 정도면은 어리잖아요. 네. 예. 부모님이 직접 그냥 하시면서 실질적으로만 명의를 넘기고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경우에 안 걸리면은 그냥 이런 경우는 사실 네. 이제 개발행위라든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얼마든지 소유할 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토지라든지 네. 미성년자인데 아버지가 토지를 아들 명의로 해놓고 아버지가 뒤에서 다 핸들링을 하는 경우 있죠. 네. 뭐 전용을 한다든지 예.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증여는 했지만 그 이후에 예상되는 개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증여자가 네. 운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증가된 이익까지도 증여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따져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